생생경제. 안녕하세요. 멜로디 경제 대중음악 평론가 이대화입니다. 로엔과 KT뮤직이 2014년 음원 시장에서 최고의 성적을 거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로엔과 KT뮤직은 각각 멜론과 지니를 운영하고 있는 기업인데요. 로엔은 음원 서비스 사업에서만 지난 3분기까지 2,121억 원, KT뮤직은 636억 원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이 매출은 2013년과 비교해서 큰 폭으로 상승한 수치입니다. 로엔은 2013년 대비 34%, KT뮤직은 무려 90.9% 상승했습니다. 두 기업의 선전은 다른 기업들의 매출이 하락을 보였다는 것과는 대조적인데요. 네오위즈는 341억 원으로 6%가 감소했고 소리바다는 126억 원으로 18% 감소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로엔과 KT뮤직이 강세인 이유를 통신사와의 제휴라고 말합니다. 멜론은 SK텔레콤, KT뮤직은 KT와 제휴를 맺고 요금제나 기타 서비스를 통해 유리하게 고객을 유치하고 있다는 것이죠. 결국 음악가들 위에는 유통사, 유통사 위에는 통신사가 있다는 얘기일 텐데요. 문화계 전반이 스마트폰 일방통행으로 흐르고 있는 요즘의 세태를 잘 보여주는 결과가 아닐까 싶습니다. 음악은 윤현상의 언제쯤이면 듣겠습니다. 윤현상은 아이유와 함께 대표적인 로엔 소속 뮤지션으로 꼽히죠. 이 곡에는 레이블 동료인 아이유가 참여하기도 했습니다. 그리워 보고 싶어 잘 지내란 말이 무색해질 만큼 오랜 시간 함께 해온 추억들이 한 장의 폴라로이드 사진처럼. 5, 4, 3, 2, 1 Happy New Hybrid! GDI 엔진의 강력한 파워, 16휠 기준 18.2km의 압도적 북한 연비, 새로워진 소나타 하이브리드 지금 출발합니다. New thinking, new possibilities. 현대자동차. 김윤경의 생생경제. 논란이 되고 있는 경제 이슈에 생생경제가 떴다. 생생경제 오늘의 두 번째 인터뷰는요. 인기 높아지고 있는 전자담배, 위험성은입니다. 담배값 확 올랐죠. 그래서 비싼 담배 대신에 전자담배로 바꾸시는 분들 많습니다. 일단 전자담배가 가격 경쟁력이 있거든요. 그리고 또 어쩐지 일반 담배보다는 건강에 덜 해로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자담배 쪽으로 수요가 좀 몰리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전자담배도 위험하다는 데 있습니다. 금연에 효과가 있다는 해외 연구기관의 자료만 믿고 피우기에는 아무래도 좀 불안한데요. 국립암센터의 가정의학과 명승권 박사님과 자세히 얘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전자담배에는 전자는 안 들었을 거고요. 뭐가 들어있나요? 전자담배는 이제 그 제품마다 표준화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성분이 다양하게 되어 있는데요. 네. 뭐 기본적으로 이제 니코틴이 들어간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습니다. 안 들어간 것도 있어요? 안 들어간 제품들도 일부 있고요. 네. 근데 이제 대개의 경우는 이제 니코틴이 들어있는 경우가 많고 그것 말고도요. 지금 그 미국 FDA 즉 식품의약국이나 이런 데서 발표한 바에 의하면 그 발암 물질에 해당하는 담배 특이 니트로스아민이라는 물질이나 아니면 그 포르말데히드. 그다음 이것도 이제 발암 물질이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발암 가능 물질은 아세트알데히드. 이런 그 발암 물질도 수량이나 아마 검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니코틴 이외에 지금 말씀하신 성분들이요. 일반 담배에도 들어 있는 건가요? 네, 일반 담배에는 이제 4,000종의 유해 물질이 있고요. 4,000종이요? 방금 말씀드린 그 발암 물질이 60종 이상이 검출이 되어 있죠. 담배 연기에는. 그렇군요. 근데 왜 전자담배는 금연을 위해서 피우라고 얘기를 하는 걸까요? 그거는 잘못된 겁니다. 잘못된 기본적으로 거예요? 그 전자담배가 2004년도에 본격적으로 중국의 그 류엔사에서 만들어서 인터넷으로 이제 판매가 되기 시작했고요. 지금 이제 인터넷뿐만이 아니고 그냥 그 가게에서도 판매를 하고 있는데 그 판매하는 업자의 그 주장은 이 전자담배를 통해서 금연을 유도할 수 있다. 혹은 이제
담배보다는 덜 해롭기 때문에 건강이 덜 해롭다고 주장을 하지만 이 두 가지 주장 다 아직까지 입증이 된 사실이 아닙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은 전자담배에 니코틴이 들어있으면 중독성도 있겠네요? 그렇죠. 예. 니코틴 함량 같은 경우에 그 제품마다 상당히 다른데 네. 사실 그 이번에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연구 결과를 그 요약을 해보면요. 원래 그 니코틴이란 게 네. 그 성인 치사량이 35mg에서 65mg, 그러니까 대략 한 40mg 정도가 한꺼번에 들어오면 네. 사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럼 보통 한 번이 한 갭이 일반 담배 필 때는 얼마나 들어와요? 한 갭에는 이제 0.1mm부터 몇 미리 정도, 네. 0. 몇 미리 이렇게 돼 있는데요. 가장 높은 니코틴 함량을 보이고 있는 전자담배를 예를 들어서 한 150회 정도 흡입을 한다. 네. 한 번에 그럴 리는 없겠지만 150회를 한 번에 흡입을 하면 이게 치사량에 해당하는 수준입니다. 그렇군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예. 개인차도 많고 네. 그다음에 들어있는 그 함량도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 자체로 보면 안전하다고 볼 수는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한꺼번에 이 치사량을 다 피울 수 없겠지만은 누적적으로 효과가 나타날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럴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봐야 되죠. 그리고 또 하나는 예. 이제 전자담배 액상 자체가 네. 사실 이 통으로 이제 보통 팔게 돼 있는데 우리 아이들한테 이게 예. 손이 다가서 한 번에 모르고 갑자기 이걸 먹게 되면 굉장히 큰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죠. 네. 그러면은 전자담배도 유해하다. 이 명제가 참이네요. 그렇죠. 해로울 수가 있습니다. 충분히. 네.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예. 과연 전자담배를 파는 회사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담배를 끊는데 도움이 되거나 더 해롭냐. 이건 아직까지 의학적으로 입증된 바가 없고요. 네. 지금 사실 2004년 이후로 판매가 되고 있지만은 임상시험, 즉 사람을 대상으로 한 효능이나 안전성에 대한 연구는 아주 많지는 않습니다. 네. 몇십 편이 나와 있긴 한데 예. 그 중에서 제대로 된 임상시험, 그러니까 한쪽은 대조군을 설정을 하고 한쪽은 이 전자담배를 사용하게 한 다음에 네. 비교를 해서 과연 얼마나 금연의 효과가 있는지 아니면 안전한지 이런 임상시험이 한 4편 정도가 지금 검색이 됩니다. 그렇군요. 이 4편의 임상시험 중에 예. 2편은 어느 정도 담배 흡연 욕구를 저하하는 데 도움이 된다. 이런 네. 긍정적인 결과가 있고요. 2편의 연구는 효과가 없다는 연구가 있는데요. 흥미로운 것은 효과 있다는 이 두 연구는 둘 다 전자담배 회사로부터 예. 연구비와 혹은 이제 전자담배를 지원받은 연구이기 때문에 이해관계나 이런 거를 고려했을 때는 이 결과를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예전에 그런 영화 본 적이 있었는데 담배 회사에서 돈 내가지고 영화 담배 연구를 하게 하고 그렇죠. 예. 그래서 담배가 유해하다는 것을 숨기게 되는 네, 그럴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그런 전자담배 회사로부터 독립된 그런 객관적인 연구 결과는 현재로서는 중장기 이 안전성이나 네. 그다음에 효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입증된 바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전자담배를 금연 보조제로 지금 규정하지도 않고 있고요. 정식으로는. 네. 그리고 권장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왜 금연 패치라고 니코틴 들어있는 패치 붙이고 이런 것들이요. 네. 이게 의약 부외품 이렇게 해가지고 식품안전처에서 관리를 하죠. 네. 예. 그러면은 이 전자담배는 어디서 관리 감독을 하나요? 지금 이 부분을 그래서 이제 보건복지부에서는 아예 담배와도 비슷한 형태로 관리하겠다 이렇게 네. 지금 이제 계획을 세우고 있는 거로 저는 알고 있고요. 예. 저는 이 부분에 동의를 하고 이거는 저는 당연히 유해 물질로 해서 혹은 약품이나 이런 쪽으로 해서 복지부에서 단속을 강화를 해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럴 것 같네요. 네. 이거는 정말. 근데 이게 전자담배를 피우고 지나가는 사람을 보면은 이제 일반 담배를 피우고 지나갈 때는 연기가 확 뿜어져 나오잖아요. 네. 너무 싫었는데 그나마 좀 낫다 뭐 이런 생각도 들긴 하는데 그래도 간접 흡연 효과가 있을까요? 전자담배도? 네, 이것도 담배 연기나 마찬가지로 바로 옆에서 연기를 들여 마시게 되면 예. 전자담배에서 나오는 연기 안에도 네. 니코틴뿐만이 아니고 각종 발암물질, 유해물질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간접 흡연하는 사람들도 마시게 되면 네. 예를 들어서 소변 검사나 이런 걸 통해서 확인을 해보면 분명히 그런 니코틴 대사산물인 코티닌 같은 물질도 분명히 검출이 됩니다. 네. 그 의미는 그 연기 속에 들어있는 발암물질들이 자신이 직접 전자담배를 사용하지 않다 하더라도
그 질병의 위험성을 높일 가능성은 충분히 존재한다는 것이죠. 그렇군요. 근데 이 전자담배는 또 그런 것도 있을 것 같아요. 청소년들이요. 네. 이 담배 피우면은 금방 냄새도 많이 나고 연기도 보이고 이러니까 전자담배는 그런 것들을 많이 숨길 수 있으니까 아이들의 손에 들어가기도 쉽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네, 그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인데요. 전자담배는 일단 담배보다는 덜 해롭다는 인식들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청소년들이 이제 호기심에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요. 문제는 이걸 사용하면서 니코틴이 있는 그런 전자담배를 사용하게 되면서 일단 그분의 중독이 되게 되면 결국에 흡연을 시작하게 되는 하나의 관문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똑같은 거죠, 뭐. 네, 흡연을 시작하는 게이트웨이가 될 수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그 흡연하시는 분들이 완전히 이런 제품들이 없었다면 금연을 계획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덜 해롭다거나 혹은 담배를 끊을 수 있다는 유혹에 빠져갖고 전자담배를 사용하다가 결국에 몇 개월 지나서 효과가 없다면 다시 또 흡연하기 때문에 집단 수준에서 봤을 때는 흡연율은 떨어지는데 방해가 될 수 있다는 것이고 질병 발생 위험성은 더 높아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금연할 때요. 그 금연 패치, 금연 껌, 또 뭐 금연 침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이용하는 게 좋아요. 그냥 한 번에 독하게 끊어버리는 게 좋아요? 네. 물론 뭐 독하게 한 번에 끊으면 좋겠지만 그렇게 할 수 있는 확률이 상당히 낮거든요. 100명의 흡연자에게 자신의 의지로 금연을 시도하라고 그러면 3명에서 5명, 즉 5% 미만만 끊을 수 있거든요. 다행인 거는 이렇게 의학적으로 그 금연에 도움이 된다고 입증된, 임상시험을 통해서 입증된 약물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바로 방금 말씀하신 금연 니코틴 패치, 그리고 니코틴 껌 등이 있고요. 이걸 이제 전반적으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니코틴 대체제라고 부릅니다. 이런 니코틴 대체제를 사용했을 때는 금연 성공률이 6개월 이상 성공률이 대략 17%, 15%에서 20% 사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100명 중에 15명 이상은 끊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의 의지로 하는 것보다는 한 4-5배 이상은 높은 거고요. 그거 말고 이제 가장 최근에 2006년도에 개발된 약은 그 먹는 약이 있습니다. 아침에 하나, 저녁에 하나 먹는 약인데 3개월 동안 복용을 하게 되면 그 금연 성공률이 약 30% 가까이 증가할 수 있으니까요. 금연을 계획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기본적으로 니코틴 대체제를 사용하거나 가장 확실한 것 중에 더 성공률을 높일 수 있는 거는 병원에 방문하셔서 먹는 약을 처방을 받으셔서 3개월 동안 복용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런데 이 먹는 약은 현재 보험이 안 되고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그래서 이거를 전부 다 흡연자 자신이 다 100% 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한 달에 10만 원 정도. 그래서 3개월 약을 먹으면 30만 원 부담해야 되는데 다행인 거는 이번에 담배 가격 올리면서 그 올린 세금 그 부분에 대략 아마 제가 알기로는 한 2천억 정도를 이런 금연 그 보조 약들 혹은 패치, 껌 이런데 그 보험급여를 할 계획을 갖고 있어요, 정부에서. 그럼 곧 시작될 수도 있겠네요, 이제 보험이요? 원래 정식으로 시작되는 거는 하반기일 텐데 정식으로 시작되기 이전이라도 지원을 해준다고 합니다. 똑같이 보험이나 마찬가지로. 그래서 아마 이번 달 2월 말인가요? 뭐 1월 말인가? 2월 말 정도에 시작할 계획이 있다는 제가 얘기를 최근에 들었습니다. 박사님, 그 문자가 들어왔는데요. 신령 이사님이 이 방금 말씀하신 이 약의 이름이 뭐냐고 물어보셨어요. 이 약은 일단은 그 성분명은 바레니클린이라는 약이고요. 바레니클린이라는 성분. 그런데 이제 우리가 약 이름은 보통 성분명으로는 좀 어려웠고 상품명이 또 일반화돼 있죠. 상품명은 그 챔픽스라는 약인데 이 약 선전하는 것 같아서 좀 자제를 하려고 그랬지만은 사실 근데 이 약의 그 이 성분명 갖고 있는 약은 전 세계 하나밖에 없습니다, 현재. 그렇군요. 그래서 아무튼 이 챔픽스라는 약을 복용을 하시게 되면 끊는데 정말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고요. 약 말고도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전국 246개 보건소 금연 클리닉을 방문하시면 무료로 등록을 한 다음에 6개월 정도 금연 상담사가 상담을 해주고요. 또 하나는 그 1544-9030 전화번호 1544-9030으로 전화를 하시면 국립암센터와 보건복지부에서 그 운영하는 금연콜센터 전화번호인데요. 전문 금연 상담사가 무료로 이제 그 이후로 전화를 해줍니다. 한 달에 초기에는 한 6번, 8번 해주고 1년 혹은 2년까지도 전화 상담을 해주니까 그걸 꼭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약에는 니코틴이 들어있는 건 아니겠죠? 네, 이 약은 신약인데요. 니코틴이 작용하는 그 뇌에 있는 중뇌에 있는 니코틴 수용체에 이 약이 작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니코틴 자체는 아니지만 새로
맞게 개발된 약이거든요. 네. 그래서 현재 공식적으로 미국 FDA나 우리나라 이제 식약청 그리고 우리 학회 네. 금연 클리닉에서 공식적으로 쓰고 있는 약은 아까 말씀드렸던 니코틴 대체제와 네. 먹는 약뿐이고요. 알겠습니다. 그 이외에 전자담배라든가 네. 아니면 금연침 이런 부분들은 아직까지 그 효능이나 네. 금연에 대한 효능이나 안전성 입증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권장할 수는 없고요. 먹는 약을 꼭 처방 받으셔갖고 예. 금연에 성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흡연자가 아닌데도 왜 이렇게 설득이 되죠? 굉장히 설득력 있게 금연을 해야 되는 이유를 설명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국립암센터 가정의학과의 명승권 박사였습니다. 복귀라, 너 아빠는 밤마다 어디 간대? 아빠 요즘 대리운전 하신대요. 뭐? 일용이가 대리운전을? 좌우로 정렬 2588이라던데요? 아이고, 그래? 이젠 아들도 2588. 좌우로 정렬 2588. 좌우가 같네, 좌우가 같아. 2588. 광명역의 가치를 바로 앞에서 누려라. 효성 해링턴 타워 더 퍼스트. 이케아, 코스트코, 롯데 프리미엄 아울렛이 바로 앞. 풍부한 유동인구와 상업지구 가치까지 바로 앞에서 누리는 광명역 슈퍼 프리미엄 효성 해링턴 타워 더 퍼스트. 문의 1899-7087. 생생경제 잠시 후 4부에서는요. 곽정수 기자의 기업 이야기가 준비가 되어 있고요. 경제주치인의 세무상담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기업 이야기 여러분들 관심 많이 갖고 계실 텐데 최태원 SK 회장의 가석방 논의가 계속해서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가석방 논의되기 전에 먼저 고민해야 할 것은 어떤 것인지 얘기를 한번 나눠보고요. 경제주치의 시간에는 올해 바뀐 개정세법들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점이나 의견 있으면 문자 보내주십시오.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 부과되는 휴대전화 우물정의 0945번, 또 YTN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예스나 웹사이트를 통해서 남겨주시면 됩니다. 잠시 후 4부에서 뵙겠습니다. 아, 구제역이요? 그 소독으로 해결된다던데? 아니죠. 농가의 방역은 기본, 구제역 발생지 방문자재 같은 국민 모두의 협조가 필요합니다. 백신이 있어야지. 무엇보다 올바른 예방접종이 필요하겠죠? 백신은 얼지 않게, 주사는 가축 종류에 맞게, 주사기 하나로 5마리 이상 접종은 절대 안 돼요. 특히 출하식이 돼지와 분만전 어미돼지에도 백신을 접종해야 한다는 사실 꼭 명심하세요. 구제역, 올바른 백신 접종과 철저한 소독으로 충분히 막을 수 있습니다. 이상 증상 신고번호 1588-4060 농림축산식품부. 경제를 위한 바른 시각, 본질에 다가가는 심층 분석, 가치를 추구하는 정확한 해석. YTN 라디오 김윤경의 생생경제. 친절한 경제, 오늘의 경제 키워드. 안녕하세요. 경향신문 조미덕 기자입니다. 오늘의 키워드는 퀀텀 점프입니다. 퀀텀 점프는 원래 물리학에서 쓰는 용어입니다. 원자에 힘을 가하면 핵 주위를 돌던 전자가 갑자기 지금보다 높은 궤도로 도약하면서 에너지가 증가하는 현상을 퀀텀 점프라고 하는데요. 이때 에너지가 서서히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계단에 오르듯 간헐적으로 급격히 오릅니다. 이것을 경제학에서 본따서 한 기업이나 산업이 어떤 계기를 지나면서 단기간에 비약적으로 발전하는 것을 퀀텀 점프라고 부르게 됐습니다. 퀀텀 점프의 계기는 어떤 제품이 출시되는 게 될 수도 있고 기술 개발이나 구조 개편, 조직 혁신, 제도의 변화가 될 수도 있겠죠. 한국 경제가 침체를 벗어나기 위해선 세계 시장에서 퀀텀 점프를 할 수 있는 기업이 많아져야 한다는 지적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일러는 대성. 여보, 우리 집 왜 이렇게 따뜻해졌지? 난방을 확 잡았잖아요. 아하. 여보, 우리 집 가스비가 왜 이렇게 줄었죠? 가스비도 확 잡았잖아. 아하, 대성. 가스비 잡고 난방 잡고 주말 덕지 다 잡는 대성. Yes, like condension. 대성. Yes, like condension. 알려지지 않은 0.01% 그들만의 이야기. 곽정수 기자의 기업 이야기. 대기업 그들만의 뒷얘기를 살펴보는 곽정수 기자의 기업 이야기입니다. 한겨레 신문 경제부의 곽정수 선임 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논란이 더 거세지고 있는 것 같아요. 재벌 총수 가석방 얘기요. 네, 지난 시간에도 짚어봤는데 특히나 이제 SK의 최태원 회장의 가석방을 두고 이런저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지금 어떤 얘기들이 나오고 있나요? 아무래도 이제 재벌 총수 가석방 주장 관련해서 가장 주목되는 인물이 이제 최태원 SK그룹 회장인 것 같아요. 네. SK가 이제 재계 3위인데다가 최 회장이 4년의 실형 선고를 받고 지금 복역한 지가 이미 2년이 지났거든요. 그렇죠. 2년 이제 정확히 얘기하면 2년이 조금 안 됐는데 한 2년 정도 지났고. 그래서 이제 김무성 대표가 지난 2일 청와대 신년 이사회 때 이제 경제인의 사기 진작으로 해서 가석방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다시 강조했고요. 근데 이제 청와대는 아직은 좀 눈치를 보는 것 같아요, 여론에. 네. 그래서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5일날 그 경제계 신년 인사에 참석을 했는데 직접적인 언급을 안 했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죠. 근데 김무성 대표도 이제 이런 걸 의식을 한 듯 같은 날 최고위원회에서 청와대 신년 인사의 공식 건의는 아니다, 이런 속도 조절 좀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네. 이는 아무래도 이제 그 반대 여론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렇죠. 시민단체들은 뭐 법치주의 훼손이나 재벌 특혜라는 이제 얘기를 이제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고요. 네. 그렇다고 해서 여권이 이제 이 부분을 포기한 거냐, 그렇게 보기는 어려운 것 같고요. 왜냐하면 이제 최경환 부총리 등 이제 이런 정부 쪽 인사들이 가석방 주장을 여전히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청와대가 아니라 이제 여러분 법무장관이 주도하는 가석방을 전격적으로 추진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다는 전망이 많고요. 네. 어쨌거나 지금 2015년 첫 출발부터 지금 경제가 이래저래 좀 어렵잖아요, 지금. 네. 그런데 이제 첫 출발부터 어떤 사회적 갈등 또 대립 이런 이슈가 또 하나 좀 더해진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잘못해서 들어간 거고 형을 다 살아야지 되는 거지 무조건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나와야지 된다. 이런 단선 논리는 안 될 것 같은데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이 그냥 직접적으로 얘기를 했더라고요. 선처를 해야 된다고. 예. 네. 그게 이제 지금 주목을 받고 있는데 네.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 이제 두산그룹 회장이기도 하죠, 이분은. 네. 출입기자하고 이제 신년 기자회견을 가지면서 이 가석방 논의의 핵심 당사자인 이 최태원 SK 회장에 대한 선처 의견을 내놔서 이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네. 이제 박 회장은 이제 그동안 다른 경제단체가 이제 관행적으로 어떤 재벌 중수 선처론을 펼 때 동조를 안 해왔어요. 예. 네. 이제 그런 분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하니까 더욱 주목이 된 것 같고, 이 사석에서는 사실 이제 이런 경제단체들의 움직임에 대해서 해당 그룹이나 경제단체가 국민들에게 사과를 제대로 왜 하지 않느냐는 그런 쓴소리도 했던 분이에요, 이분이. 그렇죠. 예. 근데 이제 박 회장은 또 이번에 이제 그 얘기를 하면서 여권 좀 전에 언급하셨던 여권의 그 가석방 주장 논거인 경제 살리기. 네. 이 논리에 대해서도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일축을 했고요. 네. 그럼 그 박용만 회장이 지금 가석방 주장 논리가 뭐냐? 예. 이제 이번 얘기는 이미 최 회장이 4년의 형기 중에 절반을 보냈는데 계속 나머지 2년 동안을 감옥에 있기보다는 나와서 진정으로 SK나 본인이 달라진 모습을 보이는 게 그 기업이나 우리 국가 경제 전체에 네. 좀 긍정적인 측면이 더 많은 거 아니냐, 이런 소신을 밝힌 거죠. 네. 곽 기자님은 그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거는 국민들 결국 이제 그 정치적으로는 대통령이 결정하는 문제일지 모르지만 네. 결국 이제 근본적으로는 국민들이 얼마나 공감대를 얻느냐가 선결 조건 아니겠어요? 네. 근데 이제 그 부분은 어떻게 그 당사자들이 줄 수 있겠느냐, 그게 관건인 것 같아요. 네. 그러려면은 뭘 보여줘야 되나요? 지금 사실 SK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런데 이제 그 시기적인 측면에서는 좀 신중론이 많은 것 같아요. 왜냐면 안에 있을 때 하게 되면 제가 이제 통화를 직접 해봤는데 SK군하고 네. 하게 되면 마치 가석방을 위해서 좀 쉬워하는 거 아니냐. 네. 그런 인상을 줄 수 있지 않겠냐, 그런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 부분은 크게 그렇게 고려할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진정성이 있다면 그런 네. 외부의 일부 오해 같은 거는 그렇게 무서워할 일은 아니죠. 그럼 뭘 해야 되느냐가 문제인데, 네. 지금 최태원 회장이 과거에도 SK그룹이 지배구조 개선을 내건 적이 있었어요. 지배구조 개선. 2003년도에 네. 그 분식회계 사건. 예. 그때 이제 실형 선고를 받고 몇 개월 복역하다가 집행유예를 풀려났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나중에 사면복권이 됐는데 그때도 이 지배구조 개혁을 내걸고 그래서 이제 그쪽에서 내건 게 이제 이사회 중심 경영이었는데 네. 흔히 이제 이사회가 지금 이제 외환위기 이후에 사회이사 이제 대기업 같은 경우에 사회이사를 과반수 이상 두는 걸 이제 지금 법으로 의무화해 놨잖아요. 예. 근데 현실에서는 그게 총수나 혹은 기업에 가까운 분들이 사회이사를 맡다 보니까 허수아비 같죠. 그렇죠. 거수기 역할에 예. 그친다는 지적을 많이 받아왔잖아요. 네. 지금 작년에 공정위 조사한 거에 의하면 소위 이사회에 올라온 안건 그것이 원안대로 통과된 율이 거의 100%예요. 네. 네, 정확히 얘기하면 99.7%인데 나머지 0.3%도 무슨 부결된 게 아니라 수정 통과된 거고. 그러니까 거의 100% 통과됐다고 보면 되는데, 근데 그거를 이제 계속 지적당하니까 그때 SK가 사회이사분들을 사회에서 어떤 신뢰를 받는 명망가분들을 이제 임명을 했어요. 선임을 했어요. 그리고 일부는 시민단체가 추천한 독립적 사회이사를 선임을 했고, 심지어 그때 이제 소버린과 이제 경영권 분쟁이 있었잖아요. 그랬었죠. 네. 그래서 소버린이 추천한 사회이사 중에서 한 명도 또 선임했어요. 이러다 보니까 그때 상당히 평이 좋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때 SK가 경영이 정상화되면서 기업 가치가 5배 이상 이제 높아졌는데, 근데 문제는 2008년도 이후에 SK가 분위기가 바뀝니다. 네. 그리고 이제 2010년 초에 이 독립적 사회이사들이 소위 임기가 이제 연임 임기가 끝나면서 완전히 이사회의 감시 견제 기능이 사라졌다는 평가를 받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이 부분 시민단체도 그렇고 박용만 회장도 그 말씀을 했는데 SK가 먼저 혁신을 하면 국민들에게 훨씬 설득력이 있지 않겠느냐. 예.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지금. 혁신 뭘 할 수 있을까요? 사실 이제 최 회장이 옥중에서 이 사회적 기업 관련 책을 냈어요. 물론 사회공은 이제 좋죠. 그렇죠? 그리고 과거에 이건희 회장이나 정몽고 회장도 사회적 무리를 빚은 뒤에 정몽고 회장은 이제 유죄 판결까지 받았습니다. 1조 원에 가까운 사기 출연한 적도 있거든요. 근데 모두 다 좋은 일인데 그러나 이런 지금 최태원 회장 같은 경우에는 계열사 돈을 빼내서 이거를 이제 불법적으로 펀드 투자를 했다가 이제 문제가 됐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한 근본 대책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뭘 해야 되느냐? 재벌 방지에 대해서는 무엇보다도 이제 총수가 이런 준법 경영에 대한 의지가 분명히 있어야겠죠. 예. 근데 다른 설령 총수가 이런 불법 행위를 하려 해도 불가능하게 만드는 어떤 내부 지배 구조와 의사결정 시스템이 개혁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회를 조금 더 실효성 있게 만드는 이런 것들도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그 부분이 핵심인 거죠. 시민단체들이 그런 것을 위해서는 이사회의 감시 견제 기능을 강화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더더욱이나 독립적 사회이사 선임이 이루어져야 된다. 네. 아까 말씀드린 이사회가 거수기 역할을 지금 하니까. 근데 이게 이사회 구성 자체에 대한 어떤 강력한 규제나 이런 걸 또 두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냥 믿고 맡겨놓게 되는데 안 되는 거죠. 안 되는 거죠. 예. 왜냐면 그건 이제 우리가 이제 이 상법 개정안 문제만 놓고 보면 바로 나타나는데 이제 박근혜 정부가 대선 공약으로 기업 지배 구조 개선을 내걸었잖아요. 네. 그래서 상법 개정을 추진을 했어요. 네네. 그중에 이제 대표적인 부분이 예를 들면 그중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중에 대표적인 게 하나가 감사위원을 맡는 사회이사를 선출할 때는 대주주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규정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대주주의 입맛에 맞는 사람으로만 임명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하니까 소액주주들이나 이런 의견들이 보다 반영이 돼서 독립적 사회이사를 뽑자는 취지인데 이게 다 재개반대로 무산이 됐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을 지금 이게 이제 교착 상태에 빠져 있는데 만약에 SK가 이번 사태를 계기로 해서 그 부분에서 실질적으로 획기적인 조처를 내린다면 그건 상당히 설득력을 얻을 수 있다는 거죠. 해외 경우에는 이사회가 상당히 좀 독립적인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해외 같은 경우에. 해외 그렇죠, 기업들. 그렇죠. 그러니까 이사회에서 오너에 가까운 CEO들이 쫓겨나기도 하고 그런 정말 이사회의 힘이 센데 그렇게 하려면은 제도를 정말 이 상법 개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추진을 해야겠네요, 다시. 그러니까 이제 국가 정책적으로는 그런 상법 개정안이나 이런 것들이 진짜 다시 한번 진지하게 논의가 돼야 될 것 같고요. 그에 앞서서 SK가 이번 계기로 해서 그런 법은 안 됐더라도 본인들이 선도적으로 할 수 있다는 거죠. 네. 이게 그때 소버린 사태 때의 독립적 사회이사로 들어갔던 분 중에 한 분이 남대우 씨라는 분이 있어요. 예.
남재우 씨. 남재우 이사가 어떤 분이셨죠? 이분은 이제 그 사회이사만 굉장히 오랫동안 하신 분인데 예. 그때 소버린에서 이분을 저희 독립적 사회이사로 추천을 했어요. 네. 그때 SK가 고민하다가 이분은 이제 받아들였는데 이분이 그 지난 2004년부터 2010년도 자기 임기 끝날 때까지 6년 동안 그 SK의 이사회를 정상화시키는 상당히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받는데 네. 이분이 이제 제가 연말에 인사를 드린 적이 있었는데 이분이 그 말씀을 하셨어요. 만약에 이사회가 그 2010년도 자기가 그만둔 이후에도 제 역할을 했다면 네. 최 회장이 지금처럼 감옥 가는 일은 없었을 것이라는 거예요. 의미심장한데요?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 SK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다른 기업도 마찬가지지만 과연 독립적 사회이사를 어떻게 할 거냐면 그런 이제 고민을 얘기하는데 저는 하나의 방법으로는 이러면 재벌 개혁을 주장했던 그 시민단체나 이런 데 중에서 진짜 우리 사회에서 누구나 인정을 받을 수 있는 분을 추천받는 방법도 있거든요. 네. 가능하죠. 실제로 2004년도에 지배구조 개혁을 내세우고 그런 분들을 일부 받아들였을 때 평이 굉장히 좋았어요. 네. 그리고 회사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고 그렇다면 이게 지난번처럼 한번 했다가 다시 의지가 약화돼서 없었던 일로 되고 이런 일이 없도록 이번 계기로는 네. 그것을 항구화, 제도화하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예. 이제 그것을 이번에 SK가 한다면 네. 그러면 그것 때문에 꼭 내준다 안 내준다 가석방을 한다 안 한다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국민들에게 뭔가 믿음을 줄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겠죠. 예. SK에도 얘기해 주셨죠? 곽 기자님. 제가 이제 그 얘기를 했는데 예. 그게 참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예. 네? 난감한 표정을 지으셨나 봅니다. SK에서. 아니 이제 예. 부정을 한 건 아니고 네. 여러 가지 방안에 대해서 진짜 고민을 깊이 하고 있다. 네. 그리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기적인 측면에서 고민하고 있다. 그래서 저는 SK가 지금 진짜 결단을 내릴 시점이 아닌가 싶어요. 네. 지금이 딱 변곡점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얘기를 잘 새겨듣고 뭔가 혁신하는 모습을 가석방과는 정말 상관없이 또 보여줄 수 있다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얘기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한겨레 신문 경제부의 곽정수 선임 기자였습니다. 생생경제를 다양하게 만나는 방법. YTN 라디오 앱 예스와 YTN 라디오 웹사이트, 팟캐스트를 통해서 실시간 청취와 다시 듣기가 가능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손쉽게 만날 수 있는 생생경제. 참 좋다. 든든한 우리 집 경제주치, 생생주치. 네, 올해 세법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내가 세금을 혹시 폭탄을 맞는 게 아닌가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 오늘 경제주치의는 세무상담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세무법인 부강의 유재선 대표 세무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저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네. 세무사님들은 세금을 많이 내나요? 적게 내나요? 적법하게 냅니다. 적법하게요? 예. 적법하게 가능한 적게? 네, 그럼요. 예. 가능한 적게. 네. 올해 세법이 또 바뀌어가지고 많은 분들이 고민이거든요. 증세 없다 그랬는데 네. 실제 우리 근로자들은 이번에 세금 환급받는 부분도 줄어들 거고. 저 환급은커녕 이러다가는 더 많이 내시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내게 생겼다 싶어서 걱정인데 일단 우리 일반 국민들의 일상생활에 더 밀접한 것 위주로 해서 바뀐 것들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이번에 아주 크게 바뀐 부분은 없는데 소소하게 우리 국민들이 관심 가져볼 부분들이 많이 있죠. 일단은 우리 지난해 초에 우리 시장을 들끓게 했던 주택 임대차 시장 그 선진화 방안에서 임대 사업자들에 대한 과세 문제 얘기가 나왔었죠. 그렇죠. 이게 이번 세법 개정에 반영이 됐는데요. 종전하고 똑같이 1세대 1주택 집 하나만 가지고 임대하시는 분들은 비과세입니다. 다만 비과세 기준에서 제외되는 게 기준시가 9억 이상의 국가주택이라든지 국외에 소재하는 외국에 소재하는 주택을 빌려주시게 되면 집이 한 채뿐이라도 임대소득으로 과세를 하게 되고요. 네. 이제 다주택자의 경우 영세한 연로하신 분들이 이렇게 빌려주고 임대소득으로 수입으로 생활하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이분들 같은 경우 총 임대료 총액 수익금액 합계액이라고 하는데 이게 2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우선 2016년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비과세하는 걸로 결론이 났습니다. 2016년까지. 네. 예. 그래서 그리고 나서 2017년 소득분부터는 14% 원천 징수
분리과세. 네. 요게 이제 지방소득세 포함해서 15.4%가 되겠죠. 이렇게 분리과세 하는 걸로 개정이 됐어요. 따라서 주거용 건물 임대업. 상업용 건물 아니고요. 네. 주택을 임대해서 빌려주고 받는 수익 금액이 2천만 원 이하면 2016년까지는 비과세. 네. 2017년부터는 15.4%로 분리과세를 하게 됩니다. 항상 헷갈리는 게 분리과세예요. 예. 분리과세라는 건 우리가 기본적으로 6가지 소득을 합산해서 종합과세하죠. 네. 이자, 배당,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그런데 분리과세라는 건 이 다른 소득들하고 묶지 않고 요것만 따로 떼내서 과세한다는 얘기인데요. 그러니까 더 세금을 물게 된다든지 이런 것들을 좀 방지할 수가 있겠군요. 합산하면은 뭐 더 물게 되겠죠. 네. 우리가 가장 쉬운 예로 이자소득이나 배당 같은 경우 2천만 원 추가하면 종합과세하고 2천만 원이 안 되면 은행에서 15.4% 떼고 끝나는 거지 않습니까? 요것도 임대소득도 마찬가지로 이자소득처럼 2천만 원이 넘지 않으면 15.4%만 떼고 끝내겠다라는 얘기죠. 근데 여기서 15.4% 뗀다는 얘기는 전체 우리 임대료 받는 금액이 15.4%가 아니고요. 거기에 임대업을 영위하기 위해서 필요한 필요경비라는 걸 공제를 해줍니다. 근데 이게 이제 장부를 작성을 해야 계산이 되겠지만 지금 정부 발표에 따르면은 총 수입의 60%를 필요경비로 공제를 해주겠다. 60%까지는 무조건 비용으로 간주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2천만 원 임대료를 받으면 60%인 1,200만 원 공제하고 나머지 800만 원에 대해서 15.4% 그렇게 떼고 한 123만 2천 원 정도 되겠네요. 이렇게 떼고 과세하겠다라는 얘기고요. 임대 수입 소금의 주택임대 사업자들 분리과세 대상이 되는 2천만 원 이하는 별도의 사업자 등록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게 영세한 주택임대 사업자 같은 경우에 분리과세가 꼭 유리하지는 않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2천만 원일 경우 그 소득 금액이 1,200만 원인 경우 적용되는 세율이 6%입니다. 근데 우리 분리과세를 한다 그러면 금액이 상관없이 14%를 떼는 거죠. 지방소득세 1.4% 포함하면 15.4%가 되는데 따라서 소득 금액 1,200만 원까지는 오히려 종합소득세 신고하면서 6% 세율을 적용받는 게 더 유리하겠죠. 그래서 주택임대 소득이 1,200만 원 이하이고 다른 소득이 없다면 오히려 종합소득세로 신고하는 게 분리과세하는 것보다 유리할 수가 있습니다. 주택임대소득 1,200만 원이 기점이 되는 거군요. 소득금액으로. 수입금액이 아니고 그래서 이 경우에는 종합과세 분리과세 꼭 따져보시고 유리한 방안을 선택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농가나 어촌에 있어서 조금 제도가 바뀌는 것들이 있죠. 그렇습니다. 우리 농어촌 주택 취득하게 되면 본인이 살던 고향에 취득하거나 수도권을 제외한 시골 지역에 660평방미터 이하의 대지 주택 규모가 있습니다. 시가 기준시가로 2억 이하라든지 이런 집 취득하시게 되면은 본인이 살고 다른 집 파실 때 집이 두 채가 되면 1세대 주택 비과세 못 받지 않습니까? 그럴 때 이 농어촌 소재 주택은 주택수에 포함하지 않는 규정이 있었어요. 이게 조세특례 제한법에 규정이 돼 있었는데 이게 원래는 2014년에 끝났습니다. 근데 요거 일몰기한을 연장을 해서 3년을 연장을 했어요. 그래서 2017년까지는 농어촌 주택이 있어도 기존 주택 팔 때 1세대 주택 비과세 제외해 주는 걸로 주택수에 포함하지 않는 걸로 변경이 됐고요. 우리가 직접 농사를 지으면 8년 이상 자격농지의 경우에는 자격농지에 대해서 양도소득세 감면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자격농지 감면을 받으려면 직접 농사를 지으시고 농지 소재지에 연접한 시군구 또 직선거리로 20km 이내의 통작거리라고 하는데 이 지역에 거주해야만 자격농민으로 인정을 받을 수가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촌 인정거리 기준이 종전 20km에서 30km로 완화가 됐어요. 그다음에 비사업용 토지에 대해서 추가과세 10% 올해부터 적용을 한다고 그랬었죠. 비사업용 토지라는 게 제촌하지 않는 농지라든지 사업용의 나대지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 부분도 이제 유예가 됐습니다. 언제까지요? 2015년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는데 요걸 1년 더 유예를 했습니다. 그래서 2016년부터
그 10% 추가 과세. 네. 원래 지금 양도소득세는 6%에서 38%까지 그 기본 세율 적용을 했었거든요. 네. 그걸 비삼용 토지 안에서는 10% 더 추가해서 16%에서 48%까지 과세하겠다라고 했었는데 요걸 1년 유예해서 2016년부터 시행이 되는 걸로 네. 완화가 됐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농어촌에 비사업용으로 토지를 갖고 있는 경우는 이게 뭐 개발 가능성이 많거나 그래서 상품성 같은 게 좀 잠재가 돼 있는 땅들인가요? 그런 것도 있고 또 예. 부모님한테 상속받았는데 농민이 아닌데 그걸 제때 처분을 못하면 또 비사업용 토지가 되고요. 시골의 산 같은 거 물려받는 경우 이런 것들도 다 비사업용 토지가 됩니다. 근데 이 사실은 비사업용 토지는 불합리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서 세법을 아는 저희 같은 사람들이나 전문가들은 폐지를 굉장히 요구를 했었죠. 그래서 폐지안이 올라가기도 했었는데 이게 이제 야당 쪽에서도 좀 반발이 심하고 부자 증세 얘기도 연루가 되고 이러다 보니까 폐지가 안 됐는데 이 부분은 좀 폐지 쪽으로 가닥이 잡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 땅을 조금만 갖고 있다고 해서 뭐 부자다 이렇게 볼 수는 없잖아요. 예. 그리고 농어촌 주택에 있어서는 이렇게 소득, 그러니까 세금 혜택을 줬던 것은 그쪽에 대한 어떤 그 활성화 방안 뭐 이런 그렇죠. 걸로 했던 요즘은 건가요? 이제 귀향도 많고 하다 보니까 농어촌 주택 해놓고 기존에 집이 안 팔려서 그 유예 기간에 못 채우는 경우도 있었고 그래서 이 부분에 한시적으로 농어촌에 주택 취득하면은 기존에 있던 집 1세대 1주택이었던 경우 계속 그 특례 적용을 해주자였는데 그게 일몰이 오래였던 거죠. 이걸 3년을 연장을 했습니다. 이런 거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나 모르겠는데 내가 많이 냈거나 혹은 잘못 낸 세금이 있었다. 이건 나중에 깨닫게 되는 경우가 많지가 않아요. 많아요. 예, 의외로 많아요. 근데 우리가 잘못 신고해서 조금 내는 세금은 국가가 고지하기 전까지 얼마든지 부가제척 기간 지나기 전까지 얼마든지 내가 계산해서 낼 수가 있어요. 내는 세금은. 근데 내가 많이 냈어요. 돌려주세요 하는 거는 3년밖에 기한이 인정이 안 돼서 3년 지나면은 내가 많이 냈네라고 확인해도 돌려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저희가 계속 좀 조정해야 된다라고 요구를 했었는데 이게 다행스럽게 이제 5년으로 연장이 됐어요. 그렇군요. 그래서 잘못 낸 세금 확인이 되시면 5년 안에 잘못 냈으니까 돌려주세요라고 경정 청구라고 합니다. 이걸. 어떻게 찾아요? 잘못 낸 거를? 경정 청구서를 세무서에 제출합니다. 내가 이렇게 내야 될 세금을 더 냈으니까 돌려주세요라고 냈어야 될 세금하고 잘못 낸 세금을 비교해서 신고를 하면은 경정 청구를 하면 돌려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이건 납세자들한테 좀 유리하게 됐네요. 그렇죠.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세무법인 부강의 유재선 대표 세무사였습니다. 조인성입니다. 수트는 원래 불편한 옷일까요? 파크랜드의 생각은 다릅니다. 좋은 수트라면 움직일 때 더 편해야죠. 수트의 신축성을 더한 파크랜드 스트레치 수트를 만나보세요. 열심히 뛰어야 할 당신을 위해 움직임이 좋다. 파크랜드 스트레치 수트. 네, 김윤경의 생생경제 오늘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시 들으실 수 있는데요. 생생경제 홈페이지와 팟캐스트 또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예스를 통해서 다시 듣기 가능하시고요. 인터뷰 내용은 전문으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 트위터와 페이스북으로 친구가 되어주시면 생생경제를 더 생생하게 접하실 수가 있습니다. 트위터 주소는 YTN_이코노미고요. 페이스북 페이지는 YTN 라디오 이코노미입니다. 내일 찾아뵙겠습니다. 김윤경이었습니다.